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주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태우가 효명제를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이주영은 진양에서 군대를 일으키고 낙양으로 진격합니다. 그는 고조에게 살해당했던 원협의 아들 원자유를 황제로 세웁니다. 이 황제가 바로 효장제입니다. 호태우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두려워하며 조정 대신들을 불러서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때 서흘은 이주영은 하찮은 오랑캐일 뿐이니 우리 군대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큰소리 뻥뻥 칩니다. 자신감 충만하죠. 호태우는 황문씨랑 이신괴를 대도독으로 삼고 이주영을 막도록 파견합니다. 이 결정도 호태우의 큰 실수입니다. 황문씨랑의 직위에 있는 이신괴가 무슨 군사를 알겠습니까? 황문씨랑은 춘추전국 시대 때 진나라에서 처음 설치되었는데 황제를 좌우에서 보필하면서 시중을 드는 그런 직책이었거든요. 황문씨랑은 보통 황관이 맡았습니다. 황문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황관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신괴가 황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황문씨랑 직책에 있는 사람에게 이주영을 막도록 한다? 이건 염소를 몰아서 호랑이와 싸우게 하는 것과 같죠. 아니나 다를까 이신괴는 황하다리를 지키는 북중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싸우지도 않고 냈다 도망칩니다. 이신괴가 도망치자 부장 비목은 아예 이주영에게 항복해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그동안 호태우 옆에서 꿀을 빨던 간신, 서흘과 정엄도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칩니다. 호태우에게 그렇게 아부하면서 꿀 빨더니만 이렇게 위급한 때에 호태우를 저버리고 각자 지 목숨을 살리고자 토낀 겁니다. 역시 간신은 간신입니다. 이후에 정엄은 부하에게 살해당하고 서흘은 양나라로 도망칩니다. 호태우는 자기 머리를 삭발하고 비구니가 될 뜻을 드러냅니다. 이는 이주영에게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죠. 나는 더 이상 권력에 욕심을 내지 않겠다. 그러니 적당히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조정 대신들은 옥새를 들고 새 황제 효장제를 영접합니다. 이주영이 파견한 기병들은 호태우와 어린 황제 원소를 잡아서 이주영이 있는 하음으로 보냅니다. 하음은 낙양의 근처 서북쪽에 있습니다. 자치통감 기록에는 이때 호태우가 이주영을 만나게 되자 말을 많이 하면서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주영 앞에 서니까 무서웠을 것이고 자칫하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말이 많아졌을 겁니다. 내가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조정이 이렇게 된 것은 그대가 아는 것과 다를 수도 있다. 등등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았겠죠. 호태우의 이야기를 다 들은 이주영은 옷을 털고 일어나서 호태우와 어린 황제를 황하에 빠뜨려 죽여버립니다. 예전에는 호태우가 죽는 것에 통쾌했었거든요. 악녀가 천벌을 받았구먼. 이주영 화끈하네. 일 참 잘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나이 좀 먹고 보니까 제가 만나왔던 몇몇 인물상들과 호태우가 겹쳐 보여서인지는 몰라도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호태우가 악녀인 것은 맞습니다. 아들을 죽인 것 하나만으로도 이야기는 끝난 거죠. 총명하고 똑똑했다고 평가받았던 그녀가 어쩌다 자기도 망치고 나라도 망쳤을까요? 이건 사실 그녀가 겉으로는 똑똑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호태우처럼 겉으로만 똑똑해 보이는 헛똑똑이들이 있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똑똑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사람이 진짜 총명해 보이거든요. 근데 정작 진짜 중요할 때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기도 하고요. 호태우가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머리 회전이 빠르고 글도 잘 짓고 활도 잘 쏘고 해도 정작 중요한 일에는 욕심 때문에 눈이 멀게 되는 거죠. 욕심의 방에는 지혜가 앉을 자리가 없거든요. 다만 호태우에게만 부귀몰락의 책임을 묻는 것은 좀 잔인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태우가 유폐되었을 때 권력을 잡은 원차가 워낙 정치를 막장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육진의 난도 원차가 권력을 잡을 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호태우에게만 묻기는 어렵고 다만 다시 권력을 잡은 후에 호태우가 전국을 안정시키기보다는 권력 추구와 간신들을 총애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즉 원차가 망치고 그것을 더 악화시킨 것이 호태우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주영에게 항복했었던 비목은 이주영에게 조정 대신들이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고 있고 또 언제든지 변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죽이자고 권유합니다. 이주영이 이 말을 거부했으면 좋았겠지만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이주영은 조정 대신들에게 천하가 혼란해진 죄를 묻고 병사들을 풀어서 2천여 명을 학살해버립니다. 이 사건을 하음의 변이라고 합니다. 이때 수많은 황족들이 덩달아 죽게 되거든요. 비목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피바람을 몰고 온 것입니다. 이주영은 군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원씨가 멸망하고 이주씨가 일어섰다. 이건 완전히 대놓고 부귀 황제를 무시하는 태도죠. 호장제는 분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주영에게 하늘의 뜻이라면 그대가 황제에 오르고 그대가 황제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면 다른 황족을 새 황제로 세우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고환은 이주영에게 황제에 오르라고 권유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하바락은 고환이 주제넘은 소리를 했으니 그를 죽여서 천하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주영의 부하들 중에서도 뜻이 여러 갈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주영은 느낀 것이 있었는지 효장제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후에 이주영은 입궁하여 효장제와 술을 마셨는데 크게 취해서 황제 앞에서 예의를 잃어버립니다. 술주정 좀 부렸겠죠. 당신 말이야 내 아니면 황제가 될 수 있었겠어? 뭐 이렇게 했겠죠. 효장제는 크게 노해서 이주영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놈이 자꾸 선을 넘네. 하지만 측근들이 겨우 말려서 이주영을 가마에 태워 숙소로 보내버립니다. 이주영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원래 호태우에게 죽었던 효명제의 후궁이었거든요. 근데 이주영은 이 딸을 효장제의 황후로 삼으려고 합니다. 외척이 되어서 자기 권력을 탄탄히 하려는 계책이겠죠. 힘없는 우리의 효장제께서는 이주영의 딸을 황후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이렇게 황제의 장인이 된 이주영은 자기의 권력을 다지기에 성공합니다. 근데 그는 조정에 들어가서 정치는 안 하고 말 타고 활 쏘기만 하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또 활 쏘는 놀이를 할 때 딸인 이주황후와 효장제까지 모시고 구경하게 하고 여러 왕공들과 후궁들까지 초청했다고 합니다. 효장제가 활을 관역에 맞추기만 하면 이주영은 스스로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환호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축구를 보면 선수가 골을 넣으면 팬들이 일어나서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잖아요. 이주영도 그런 식으로 행동했던 거죠. 야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또 이주영은 술기운이 얼큰하게 오르면 사람들과 손을 잡고 오랑캐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완전히 노래방에 온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기록에는 이주영의 행동 거지가 경박했다고 하는데 효장제의 눈에는 방정맞게 춤추고 노래 부르는 이주영이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이주영은 성격이 난폭하고 일정하지 않아서 매번 칼과 창으로 사람들을 죽여서 주변 사람들은 죽을까봐 걱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주영의 성격이 굉장히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한 법이거든요. 이런 이주영이 장인 어른으로서 조정의 대권을 쥐고 있으니 효장제도 참 불편했을 겁니다. 한편 서북에서 깽판을 치고 있던 묵기춘호도 스스로 황제에 오르고 하북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가령은 서북에서 가장 큰 성인 업을 포위합니다. 이때 이주영은 다시 병주 진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친히 기병 7천여 명과 여벌의 말들을 이끌고 후경을 선봉으로 삼고 밤낮으로 빠르게 질주하여 이곳 부구형으로 진격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진의 영상에서도 이 하북을 설명할 때 이 산맥 사이사이 길들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 길들을 설명할 때 이 형자를 경으로 표현했거든요. 경으로. 근데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경이 아니라 형이라는 표현이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한자 중에 이 단어가 경도 되고 형도 되거든요. 그래서 경이란 말도 맞긴 맞는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지레목 형자와 지름길 경자거든요. 근데 이 새끼를 설명할 때는 지레목 형자를 쓰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뢰목이란 뜻 자체가 이 산골짜기가 쭉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끊어진 것을 지뢰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골짜기에 끊어진 사이사이 길들이 형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태행형, 백형, 부구형, 정형 이렇게 호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류들이 있었음을 알려드리고 저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아무튼 가령은 이주영의 병사 수가 적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이주영을 밧줄로 사로잡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가령은 업의 북쪽에서 수십리의 진을 펼친 채 앞으로 진격합니다. 반면 이주영은 먼지를 일으키게 하여 자기들 병사들의 수를 적군이 파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적군의 머리를 베는 것을 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원래 전쟁에서는 적군의 머리를 얼마나 베었느냐에 따라서 상을 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병사들이 앞다투어 적군의 머리를 베려고 하다가 오히려 대열이 흐트러지는 패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역습 맞고 군대가 패하고 그러잖아요. 이주영은 이것을 막으려고 그런 금령을 내린 것입니다. 또 열심히 싸우지 않는 병사들이 있으면 뒤에서 몽둥이로 때리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아무래도 병사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싸우다가 두려우면 뒤로 물러날 수 있잖아요. 그때 몽둥이 찜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병사들이 아따고 하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죠. 이주영과 가령의 군대가 맞닥뜨려 싸우는데 이주영의 지휘가 엄격하고 명확해서 병사들이 분발해서 싸우게 됩니다. 이주영이 스스로 적진에 쳐들어가니 가령의 군대가 크게 무너집니다. 결국 가령은 포로가 되고 그의 무리가 전부 이주영에게 항복합니다. 이 기세를 몰아 이주영은 하북의 5개 주를 평정해 버립니다. 이때 또 한 명의 뛰어난 인물이 이주영의 부하가 됩니다. 바로 우문태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아저씨가 우문태인데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인물입니다. 우문태는 훗날 북주의 기반을 닦은 사람이죠. 재밌는 것은 나중에 서로 라이벌이자 원수가 되는 고환과 우문태가 이주영의 부하로서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전쟁에 패한 가령은 낙양으로 호송되고 포장제는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 공으로 이주영은 대승상 겸 도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한편 북이 황족인 원호는 이주영이 권력을 잡고 흔들자 남쪽 양나라로 망명했었거든요. 양무제는 북이가 반란으로 혼란하자 이 틈을 기회로 원호와 명장 진경제를 파견하여 북벌을 일으킵니다. 북이가 과거의 북이가 아니라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이죠. 처음엔 원호와 진경지가 승승장구합니다. 결국 낙양까지 함락시키고 포장제는 황하를 건너 북쪽으로 도망치는 지경까지 갑니다. 그러나 이주영이 진양에서 출발하여 황하를 건너 원호와 진경제의 부대를 대파합니다. 이로써 진경제의 북벌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예전 양나라 편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한편 관중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황제에 올랐던 소보이는 부하장군 소정덕에게 배신당하고 공격을 받습니다. 이 싸움에서 패한 소보이는 서북의 반란 세력인 묵기추노에게로 도망갑니다. 통수 친 사람은 결국 통수를 맞는다는 불변의 진리를 보여주네요. 소보인을 받아들인 묵기추노가 관중을 침범하여 소요를 일으킵니다. 이주영은 하발승, 하바락 형제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바락은 형 하발승에게 우리 형제가 출진해서 승리하면 질투를 받게 될 것이고 승리하지 못하게 되면 죄를 받게 될 것이니 차라리 이주씨 가운데 한 사람을 총대장으로 모시고 출진하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겨도 위태롭고 져도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방패막이로 이주씨를 세우자는 거죠. 이에 하발승이 이주씨 가운데 대장을 삼아달라고 요청하자 이주영은 기뻐하면서 이주청광을 총대장으로 삼아서 보냅니다. 이주청광은 이주영의 사촌형의 아들입니다. 근데 파견된 이주청광이 적과 전투하는데 소극적으로 임하거든요. 이것에 열이 받은 이주영은 사람을 보내서 곰장 100대로 이주청광을 좁혀버립니다. 야, 이 자식아 빨리 나가 싸우라고. 이주청광은 얻어맞고 정신을 차렸는지 묵기추노를 공격하여 승리하고 기세를 몰아 안전까지 함락시킵니다. 거기에다 묵기추노와 소보인을 포로로 잡아버립니다.
묵기춘호와 소보이는 낙양으로 호송되었는데 길가에 구경하는 사람이 때로 몰렸다고 합니다. 소장제는 소보인에게 사약을 내려 죽이고 묵기춘호는 저작거리에서 목을 베어버립니다. 참 소보인이 안타깝죠? 제 나라에서 망명하고 부귀에게 의탁했을 때 공주와 결혼해서 부마까지 되는 엄청난 대우를 받았는데 만족하지 못했는지 배신 때린 소보인의 최후가 참 씁쓸합니다. 자, 이주영이 이렇게 연전연승하면 그의 권위는 한없이 올라가겠죠? 이런 아버지를 믿어서일까요? 이주영의 딸인 이주황후는 남편인 효장제를 업신여깁니다. 그녀는 투기가 많아서 화를 많이 내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효장제의 첩들을 질투했던 것 같습니다. 효장제가 타이르기도 했으나 그녀는 폐하가 우리 집안 덕분에 세워졌지만 원래 우리 아버지가 황제가 되려고 했으니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라고 큰소리칩니다. 이것은 보통 때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발언이죠. 효장제라는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말을 거리낌할 수 있었던 것도 이주황후가 자기 아버지를 믿고 기고만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효장제가 무능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 원협을 닮아서인지 능력은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주영에게 통제를 받았으나 성격이 부지런하고 소송사건을 직접 살피며 정사에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주영은 황제가 부지런히 일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유능할수록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효장제는 밖으로는 이주영에게 압박당하고 안으로는 황후에게 무시당하자 항상 우울하게 지냅니다. 이러한 때 이주영이 호인들, 즉 북방민족들에게 여러 주를 관리하도록 하는 상소문을 올렸는데 효장제가 이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황족 원천목이 이주영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원천목은 북이 황족이지만 이주영과 호영호재할 정도로 그의 편에 붙은 사람입니다. 효장제는 그의 말을 따르지 않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이주영은 크게 원망을 합니다. 황제가 내 덕분에 세워질 수 있었음에도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주영은 다시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 내용은 어느 누군가가 자기에게 구석을 받으라고 권유했으나 자기는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말을 넌지시 알리는 것은 사실 구석을 받기 싫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석을 받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속보이는 행동에 효장제가 넘어갈 리가 없죠. 효장제는 이주영의 속셈을 알고 그대가 구석을 거부하다니 충성스럽구나. 이렇게 오히려 크게 칭찬을 해버립니다. 이러면 이주영은 벙찌는 거죠. 야, 이게 아닌데? 이주영의 행동이 점점 선을 넘자 황족인 원휘와 시중 이육은 이주영을 제거할 것을 효장제에게 권합니다. 효장제도 처음의 변을 잊지 않고 있고 언젠가는 이주영이 다시 난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던 차에 그를 제거하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당시 이주황후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이주영은 효장제에게 황후가 출산할 때까지 낙양에 와서 머물겠다고 알립니다. 효장제와 측근들은 이것을 기회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즉 이주영이 낙양에 머무는 동안에 암살할 것을 계획하는 거죠. 이주영이 진양을 출발하여 낙양으로 도착하자 어떤 사람이 황제의 암살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주영은 사람을 보내서 이것을 황제에게 말하거든요. 이러이러한 말이 나도는데 폐하 사실입니까? 그러자 효장제는 태연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대가 짐을 죽이려고 한다고 말하던데 이것을 믿어야겠소. 이 말을 들은 이주영은 효장제를 의심하지 않고 시종 수십 명만 데리고 입궁합니다. 이주영이 입궁하자 그에게 붙은 조정의 많은 신하들이 비위를 맞추면서 아부하기 시작합니다. 구석을 주지 않은 황제가 참 눈치도 없어. 지금이라도 공께서 선양을 받으면 되는데 무슨 구석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둥 막말을 쏟아냅니다. 그만큼 조정 신하들조차 효장제를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에 가능한 발언들이죠. 근데 이 모든 말들이 고스란히 효장제의 귀에 들어갑니다. 효장제는 신하 온자승에게 삼국지 동탁이 암살당했던 일에 대해 묻습니다. 아마도 효장제는 동탁 암살 사건을 모방하여서 이주영을 죽이려고 한 듯합니다. 온자승은 과거 왕윤이 만일 양주 사람들을 용서했더라면 천하는 무사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즉 이주영을 죽이고 나서 그의 패거리들을 용서해주면 왕윤과 달리 일이 성공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의를 다진 효장제와 측근들은 이주영이 다시 입궁하면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근데 하필 이때쯤 이주영이 술을 자주 마시고 자주 취해서 입궁이 미루어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새 황제의 모의가 솔솔 새어나갑니다. 이 소문을 들은 이주세룡이 이주영에게 입궁하지 말고 대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주영은 효장제를 얕보고 있었기 때문에 왜들 다들 난리냐고 호통을 칩니다. 이주영의 입궁이 계속 미루어지자 황제의 측근들은 이주황후가 태자를 낳았다고 거짓말을 하면 이주영이 반드시 입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효장제는 그 말을 받아들여서 궁궐에 군사들 매복시켜 놓고 이주영을 부릅니다. 이주황후가 태자를 낳았으니 어서 입궁하라고. 이 소식을 들은 이주영은 크게 기뻐하면서 입궁합니다. 근데 이주영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효장제의 얼굴색이 변해버립니다. 당연히 살떨리고 긴장되겠죠. 이주영을 죽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신하들이 폐하의 얼굴색이 변하셨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효장제는 긴장을 풀기 위해 계속 술을 마셔댑니다. 황제 측근들은 이주영이 죽고 난 뒤 그 패거리들을 사면하겠다는 칙령을 미리 씁니다. 온자승이 그 칙령을 가지고 나가다가 들어오는 이주영과 딱 마주칩니다. 온자승은 속으로 가슴이 덜컹하면서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이주영이 이게 무슨 문서냐고 묻거든요. 이에 온자승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폐하의 칙령이라고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이주영은 별 의심 없이 칙령을 뜯어보지 않고 그냥 들어갑니다. 야, 만약 이때 칙령을 뜯어봤더라면 이주영은 암살 음모에 대해 미리 대처할 수 있었겠죠. 이주영은 원천목과 입궁하여 황제를 만나고 자기 자리에 앉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 무사들이 칼을 들고 동쪽 문으로 들어오는 게 이주영의 눈에 딱 들어옵니다. 사태를 눈치챈 이주영이 즉시 황제가 앉은 의자로 달려갑니다. 아마 황제를 결박하여 포로로 잡고 적들이 덤비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효장제는 발 밑에 칼을 숨겨두고 있었거든요. 이주영이 달려들자 직접 칼로 찔러버립니다. 그러자 쫓아오던 무사들이 이주영과 원천목을 향해서 어지럽게 칼로 내려칩니다. 결국 이주영과 원천목은 어육이 되어 죽어버립니다. 이때 이주영의 나이가 37세로 젊은 나이였습니다. 당시 이주영의 아들들과 친족들 30여 명도 궁궐에 들어왔었는데 모두 무사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주영을 죽이고 그의 호를 보니 홀에는 죽일 사람과 살릴 사람이 적혀 있었거든요. 일명 살생부 같은 거죠. 자, 예전에도 설명드렸었는데 이 홀이 뭐냐면 신하들이 입궁하여 황제를 만나면 이런 판때기 같은 것을 들고 있거든요. 사극 드라마에서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주영이 이 홀에 자기가 죽일 사람, 살릴 사람을 메모했던 겁니다. 그것을 지금 효장제가 발견한 것이죠. 이주영도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을 솎아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효장제는 이 살생부를 보고 만약 오늘 이놈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끝내 제어할 수 없었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짧았지만 나름 강렬했던 이주영은 이렇게 허망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름 비범한 능력을 가진 자로서 전쟁에도 능했고 용감했으며 명령을 내릴 때도 명확하고 일관적이었기 때문에 부하들이 혼선을 겪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하발승, 하바락 형제, 구경, 고환, 우문태 등 훗날 한따까리 하는 인물들이 전부 그의 부하였다는 것을 보더라도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난폭했고 거칠었습니다. 그의 거친 성격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었는데요. 그는 사냥을 좋아해서 덥거나 춥거나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냥할 때 사슴 한 마리를 놓치더라도 병사들 수십 명을 처형시켰다고 합니다. 살벌하죠? 또 호랑이 사냥을 좋아해서 병사들을 앞세우고 호랑이를 잡기도 했습니다. 이주영이 호랑이를 잡으라고 명령을 하면 병사들은 당연히 칼과 창을 챙기기 마련이죠. 그러면 이주영은 어이 거기 뭐하노? 그 칼 내려놔라.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는 거다. 맨손으로. 호랑이 다치지 않게 잘 잡아라.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이건 뭐 완전히 정신 나간 명령이죠. 어떻게 맨손으로 호랑이 잡냐고요.
이 때문에 호랑이를 잡을 때마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죽어나간 후에야 겨우 호랑이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사들은 이것을 아주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괴롭겠죠. 만일 여러분에게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으라고 한다면 이건 뭐 그냥 죽으라는 소리죠. 이처럼 이주영은 거칠고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는 면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제를 대하는 센스도 부족하고 황제의 심경을 거스르는 언행을 자주 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궁지에 몰리다 보니 효정제도 결국 참지 않고 이주영을 암살하게 된 것입니다. 이주영은 동탁보다 능력은 뛰어났지만 결국 동탁처럼 죽게 된 것도 그의 성격적인 결함이 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